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문화에서 뒷부분을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도교, 풍수지리설, 유학을 먼저 본 뒤에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고려의 건국, 후삼국 통일, 그리고 마지막 체제 정비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우지 못한 도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도교는 처음에 중국으로부터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고, 이러한 도교는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산천 숭배와 민간 신앙 등이 한데 뒤섞여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교는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불로장생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네, 맞아요. 바로 영생하는 것, 즉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세 구복은 무슨 뜻일까요? 현세 구복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세, 즉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구복,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렇다면 나라별로 도교와 관련된 유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고구려에는 고분 벽화에 그려진 사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이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잘 아는 주작, 청룡, 백호, 현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신은 도교의 방위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이 도교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연개소문에 의해서입니다. 7세기경 연개소문은 불교와 연결된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왕에게 도교를 융성하게 할 것을 건의했고, 도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혹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산수무늬 벽돌과 금동대향로가 있습니다. 이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향로는 뒤에 자료가 있으니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것은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청룡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신 중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현무입니다. 이렇듯 고구려 고분에는 도교의 방위신인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아까 봤던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여기 산과 나무들, 그리고 구름 등을 표현을 하면서 도교의 신선 사상을 엿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금동대학로가 있는데요. 이 금동대학로는 아까 설명해서 봤다시피 도교뿐만이 아니라 불교까지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동대학로, 특히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도교의 신선세계를 묘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지리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풍수지리설이라고 들어봤나요?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혹은 텔레비전에서 이 자리가 명당이다 하는 식의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명당을 선정할 때, 즉 좋은 자리를 선정할 때 이 풍수지리설이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풍수지리설은 산, 하천, 땅의 형세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이 풍수지리설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다가 신라 말에 도선에 의해서 더욱 체계적인 풍수지리설이 들어오면서 신라 사회에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현재에도 남아 묘자리를 지정하거나 국가의 주요 기관들의 위치 등을 정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학입니다. 유학은 시대별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마지막 발해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국시대의 유학은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할 관료가 필요했고, 이러한 관료 육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죠. 또한 관료를 육성하고 충, 효 등의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고요.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치 이념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유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역사서를 편찬하였는데요. 이 역사서를 편찬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함도 있지만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충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나라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고구려에서는 소수림 왕 때 수도에 태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태학에서는 유교를 가르쳤고요. 그 후 지방에 경당을 설립했습니다. 이 경당에서는 한학과 무술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유기백권이라고 역사서를 편찬하였는데요. 영양 왕 때 이르러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이 유기백권을 요약해서 신집 5권으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오경 박사를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경은 유교의 5가지 경전인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학 지식에 밝은 오경 박사를 두어서 유학 교육을 담당하게 했죠. 그리고 근초 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신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고 이 사실은 임신서기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서기석의 내용 중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을 차례로 3년 안에 습득할 것을 맹세하였다 라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글은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 왕때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를 편찬하게 되죠. 하지만 여태까지 말한 역사서들은 현재 모두 전해지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소스림왕 때에 지어진 태학의 모습입니다. 고구려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경당입니다. 지방에 설립되었고요. 경당에서는 한학과 무술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임신서기석인데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젊은이 2명이 학문과 인격 도야를 맹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우선 특징을 살펴보면 통일 이후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학 때 수업을 했었는데 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설립하고요. 원성왕 때 독서상품과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유학 보급에 기여하게 됩니다. 국학은 방금 설명했다시피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죠. 그리고 독서상품과를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볼 겁니다. 독서상품과는 여러분들 교재 32페이지 왼쪽 위에 나와 있는데요. 신라의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공례, 효경을 읽은 사람은 하품, 공례, 논어, 효경을 읽은 사람은 중품, 춘추 좌전, 예기, 문선을 읽어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 효경에 밝은 사람을 상품으로 하였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독서 상품과는 국학의 학생들을 독서 능력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관리 임용에 참고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독서 산문과를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가나요? 혹시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으로 표현된 독서 상품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 능력에 따라서 몇 등급? 그렇죠. 학생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한 유학자들입니다. 강수라는 인물은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많은 외교 문서 작성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설총은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의 아들로서 이두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이두란 한자의 음과 뜻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말을 표현한 것으로서 좀 더 편리하게 우리말을 글로 옮겨 적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대문이 있습니다. 김대문은 화랑세기 그리고 고순전 등을 저술함으로써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당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치원을 비롯한 육두품 출신들이 당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한 뒤에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방에 은둔하거나 호족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두로 동요인 비행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보면 한자의 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뜻을 빌려온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육부의 명칭에 유교 이념을 반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 병부 등이 아니라 충부, 인부 등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교, 풍수, 지리설, 유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통상적으로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고려가 건국되기 전 국외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국내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외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5대 10국, 즉 여러 나라가 중국 땅덩어리에 생겨나며 혼란을 겪고 있었죠. 하지만 북방에서는 거란이 성장하면서 요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5대 10국의 혼란을 해결하며 송나라가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송나라는 여기 보이다시피 문치주의 정책을 폈는데요. 문치주의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 학문,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정치를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해마다 거란에게 물품을 바치는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5대 10국 당시의 지도입니다. 딱 봐도 혼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5대 10국의 혼란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북방에서는 거란이 요나라를 건국을 했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송나라가 건국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땠을까요? 통일신라 말 사회는 혼란해지고 농민봉기는 증대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라 말의 농민봉기 대표적으로 2개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잘 기억이 나질 않죠? 바로 원종,
애노의 난이 있었고요.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다 라고 해서 적고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 봉기는 무슨 왕 때? 그렇죠. 진성 여왕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고도 얘기했었죠.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농민 봉기는 증대되는 한편 중앙에서는 뭐가 많았다 그랬죠? 그렇죠. 왕위 쟁탈전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왕위 쟁탈전으로 지방에 신경을 쓰지 못하자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견훤은 옛 백제 지역 호족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완산주를 도읍으로 했습니다.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후백제를 건국을 했죠. 그리고 궁예는 북방지역 호족들의 지원으로 송악, 지금의 개성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후삼국 시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지도가 바로 당시 후삼국 시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처음 후고구려가 건국된 것이 901년이고 발해가 멸망한 것이 926년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아직 발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고구려 내부에서 궁예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권을 강화하고자 호족을 탄압하게 되고요.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샀죠. 이에 호족 세력은 궁예 대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결국 918년 왕건이 즉위하게 됩니다. 즉위 후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연호는 천수 그리고 수도는 다시 송악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 후삼국 시대가 형성되고 견훤이 나주에서 세력을 확장하자 나주 호족과 관계를 맺고 있던 왕건에게 궁예가 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왕건은 궁예의 명을 받아서 나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후에서 후백제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 공산 전투가 치러졌는데요. 아직은 고려보다는 후백제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전투에서 신라를 괴롭히던 후백제와 전투하는 고려의 모습을 본 신라는 고려를 지지하게 됩니다. 또한 왕건은 겸손한 자세로 호족을 대하고 호족의 딸과 혼인하여 호족을 포섭하면서 그 세력을 키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고창 전투에서는 후백제를 격파하는 등 고려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이에 후백제 내부에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강경파였던 신검 등이 견훤을 금산사의 유패, 즉 가두게 되고 그곳에서 탈출한 견훤은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견훤 망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경순왕이 신라를 유지할
힘이 부족하고 후백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서 고려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 고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고려의 입장에서는 후백제밖에 남지 않아서 후백제와의 전투에 온 힘을 쏟게 되고요. 결국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지도가 후삼국 통일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지도입니다. 처음 후백제가 건국이 되고 뒤를 이어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죠. 그러다 918년에 왕건이 즉위하면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요. 이후 공산전투 그리고 고창전투가 차례로 벌어지고 935년에 신라가 항복을 하고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주 전투가 나오지 않는데 참고로 나주 전투는 왕건이 즉위하기 전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국된 고려가 체제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초대 왕인 왕건이 있습니다. 왕건은 우선 훈유 10조를 반포했는데요. 훈유 10조는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 즉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건은 국호에서도 보이다시피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는데요.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그 전초 기지로서 서경을 중시하게 됩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천강 유역까지 확대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발해 유민을 포용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합니다. 한편 왕건은 호족을 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반면에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는 그 지방의 관리를 그 지방 사람으로 임명해서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나거나 지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심관직에 임명된 관리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호족을 견제한 겁니다. 잘 이해가 가나요? 혹시나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인 제도는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머물게 하면서 볼모, 즉 인질로 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바탕으로 호족을 견제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흑창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요. 이 흑창은 춘궁기, 즉 빈곤한 시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곡식을 다시 받는 제도로서 빈민구제 제도입니다. 이것이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1조를 보면 불교를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조에 보면 당나라의 문물과 예약을 따르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중국 문물의 선택적 수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북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 서경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고려의 북진 정책으로 늘어난 영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후 고구려 때, 즉 초기 고려 일대에는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 왔는데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청천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심관 제도를 표현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지방의 관리를 그 지역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으로서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였죠. 마지막으로 기인 제도입니다. 그림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호족의 자제를 수도, 즉 개경에 머물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질로 삼았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뒤에 광종 그리고 성종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경과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있을 광종 그리고 성종에 이어서 통치 체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고려 초기의 외교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